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는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았던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는 사건과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뉴스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깝지만 제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만 생각되곤 했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이곳에서 공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겪게 되니까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부디 제 사연을 통해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갖기를 바라며 일을 드립니다. 저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 총 2명의 자녀를 키웠어요. 반면에 무역회사를 다닌 남편 덕분에 큰 부족함 없이 자녀를 키웠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서 비교적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구김없이 잘 자랐고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훌륭하게 생계를 이뤄왔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컸겠죠. 은퇴한 남편과 함께 여기저기 구경도 해보려고요. 다니면서 크게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집간 큰딸 문제만 아니었으면 저에게는 근심 걱정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대학을 막 졸업한 딸이 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며 나선 일은 사실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지 않다지만 어느 부모가 술을 마시고 춤추는 공간에서 만난 상대감을 받아들일까요? 게다가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직 젊은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뒷목을 작은 남편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집이 쇠신 줄 같던 딸은 부모 속을 다 헤집어 놓고서라도 시집을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식이기는 해도 부모는 없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무리 울고 불며 말려도 지 눈에는 애간장이 타는 부모는 없고 남자밖에 안 보인다고 하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중한 딸을 허튼 놈에게 시집 보내는 날, 눈이 흐리게 된 남편이 몰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제 마음도 통곡했어요. 그러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자신의 시야 안에 있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린 자식은 마침내 부모의 충고를 신랄하게 깨닫게 되는 법이겠죠. 제 딸을 세상과도 바꾸지 않겠다던 사미는 가장의 무거운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못하고 홀라당 도망간 쪽을 선택했습니다. 불행 중에서 다행이었던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애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한순간에 버림받은 딸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의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달래며 다시 정신 차리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끝에 딸은 이혼 충격을 털어버리고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직장에 다시 들어가며 평범한 일상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보며 우리 가족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결혼에 실패한 지 2년이 지났던 어느 날 갑자기 딸의 발표에 제 마음이 두근거려서 말았어요. 엄마, 나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아, 남자구나. 희연이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단 말이야? 엄마가 왜 그렇게 놀라? 그럼 다 큰딸이 남자친구가 없다는 걸 생각할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정말 자상하고 좋은 남자야. 그래, 그럼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희연아, 엄마는 아직 내가 좀 더 내 인생에 충실하고 남자는 천천히 만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엄마, 내가 평생 이혼녀로 될 순 없겠지? 살면서 좋을 것 같아요. 재혼은 젊을 때 해야죠. 성공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픔을 겪은 제가 엉뚱한 남자를 만날까요? 그럴 리 없죠. 나중에 엄마도 그 사람을 만나면 좋아할 거예요. 나를 진짜 믿어도 돼. 맞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좀 걱정이 되네요. 맞아요.
딸이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단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연애를 한다는 딸의 얘기에는 뜨거운 주전자의 손을 대듯한 기분이 들어요. 제 마음도 불안한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제 마음과 유사했군요. 남편은 딸의 연애 소식을 듣자마자 역정부터 냈어요. 아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연애를, 기현이 이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평생 우리가 끼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인데 희연이도 좋은 사람 만나 볼 필요가 있어. 기현이 걔가 남자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소리 아니야? 아휴, 이거야 그러지 말고 언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해봐. 내가 직접 보고 교제하라고 하든 말든 해야겠어. 저도 남편의 의견에 동감했습니다. 딸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는 좋지만 남자 보는 눈은 정말 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딸에게 남자친구를 집으로 한번 데려오라고 말했어요. 딸은 그 사실만으로도 좋았던 것 같았어요. 크게 반색하며 금방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희연이랑 만나고 있는 박현겸이에요. 네, 반가워요. 오늘 고생 많으셨죠? 무엇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려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전부 다 저가 좋아하는 건데요. 음식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어머니,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최면. 불구하고 잔뜩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먹어주면 저도 좋아요.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들어요. 얼굴도 깔끔하니 남자다운 용모를 갖추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며 말솜씨도 좋았어요. 왜 딸이 한눈에 반했다는 소리가 나올까 생각했어요. 제가 봐도 호감이 가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썩 미덥지 못한 모습으로 경계심을 풀지 않는 눈길로 살포시 살펴보더라고요. 사업에 대해 들었지만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아버지께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홍보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회사에서 회계를 배우면서 몇 년 전부터 직접 사업을 차리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30명가량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직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남편은 제가 30년 넘는 직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약간 불안한 표정을 보였지만 그 눈치가 조금 풀리기도 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려면 상당한 능력이 필요한데 남편이 그 부분을 인정해줘서 기쁘네요. 부모님은 현재 몰디브에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년 전에 은퇴하신 후 외국에서 제2의 삶을 보내고 싶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제이는 현재 몰디브에서 몇 달째 생활하고 계십니다. 가끔 내려가서 뵙긴 하지만 현재는 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몰디브는 관광지로 유명한데 제이는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꽤 윤택한 집안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죠. 추가로 시부모님은 한국에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자 관점에서는 나쁠 게 없는 일이었습니다. 희연이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혼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희연이를 만나서 여러 면에서 잘 이해하고 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둘이 서로 아픔을 나누며 예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해도 부모로서 막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하지만 자네도 아시다시피 희연이가 아픔을 극복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모로서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죠. 자네가 마음을 넉넉하게 두고 희연이를 잘 이해해준다면 나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이죠. 아버님 그러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희연이를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 알아주실 텐데요. 또한 저 또한 희연이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우리 둘은 어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믿어주세요. 딸의 남자친구는 남자다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솔직하고 시원한 모습에 남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러난 후에 제가 남편에게 물었을 때 우리 귀한 딸이 만나고 있는 그 녀석,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볼 게 없이 그냥 평범한 놈이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유명한 연예인을 소개해 주세요. 당연히 우리 딸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말투를 보니까 그가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좋아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서로 결혼을 했었다는 점도 비슷하고 자녀가 없다는 것도 괜찮고 조현 녀석과 닮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잘 살 것 같아요. 어쨌든 두고 보자고요. 희연이가 그 사람과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봐야겠어요. 남편의 반응이 꽤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느낌상 가족들이 친근하고 게임 같았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서 고생시킬 일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어땠어요? 우리 현겸 씨는 어때요? 성격이 참 좋아 보여. 옹졸하지 않고 마음도 넓어 보이세요. 뭔가 남자는 여자를 잘 이해하고 감싸주는 성격이어야 해. 그래야 작은 일에도 다툼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엄마는 합격이네. 정말, 그럼 아빠는 뭔데? 아빠도 나쁘지 않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잘 맞는지 확인해. 너도 이제 행복해져야 해. 정말 다행이야. 나는 은근히 긴장했거든. 정말 고마워, 엄마. 얼른 현경 씨한테 말해줘야겠다. 저희 부부는 자신의 딸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무척 기뻤습니다. 거기서 마치 결혼 허락을 받은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결혼 때 받은 상처가 그만큼 어린아이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번에는 딸이 지난 아픔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진심으로 바랬어요. 그래서 첫 만남을 가진 딸의 남자친구도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우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가득한 선물 보따리를 챙겨주고 어머님, 아버님, 호주에서 유명한 영양제를 들고 왔는데 두 분께 드리려고 챙겨왔어요. 잊지 말고 꼭 드세요 하며 건네주곤 했어요. 이런 것도 사다니 전에 뭘 샀어요? 라며 딸의 남자친구의 마음에 들기까지 확실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우를 갖다 주신 것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마음이 내게서 원해서 그 이상으로 챙겨드리고 싶은데 사업도 중요하니까 동시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쁜 얘긴 않게. 희연이에게만 잘해주면 돼요. 우리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 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닌데, 그래도 어머니와 아버님이 좋아해 주시는 걸 보니 정말 기쁘네요. 당연히 희연이도 잘 챙겨주고 부모님도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참 좋아 보여요. 이런 사람이면 저희 딸을 잘 다룰 수 있겠다고 느끼게 돼요. 챙기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그 정도 만나봤으니 이제 살림을 합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두 사람에겐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둘이 마음만 맞으면 시작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어머님, 우리 두 사람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야, 자네 같은 사위라면 언제나 환영이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픈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제 유일한 바람이었어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한 이후 모든 것이 가능하겠네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해서 일이 귀에 걸렸고요. 집안 어른들이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날짜도 잡았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신다는 예비사위의 부모님들은 상견례 날짜에 맞춰 특별히 귀국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괜히 먼 걸음을 하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지만 어차피 국내에 들어와서 처리할 일도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씀을 나래가 대신 전하더군요. 그래도 예비사의 집안이 방귀가 꽤나 끼는 곳으로 생각되어서 마음이 조금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과 비교가 돼서 우리 딸이 괜히 책에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양보까지 신경 쓰고 온갖 멋을 다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지 않을까 했거든요. 상견례 당일
긴장한 마음으로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좋은 인상을 주셨어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한눈에 좋은 분들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아들 현겸이에 대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현겸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그렇게 친절히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들님이 참으로 마음이 넓고 친절하십니다. 오히려 저희 딸은 아들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따님을 참 예뻐하고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찬이세요. 우리 아들이 따님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사랑스럽고 멋진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 제 생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신부님입니다. 참 잘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사람 사귐이 넘치신다는 점이 느껴졌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집안 같아서 약간의 편견을 가진 저로서는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들은 외국에서 살 것이라며 시집살이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어주시더라고요. 제사나 명절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하면서 애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란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면 제가라도 다시 시집을 가고 싶을 정도였네요. 우리 딸이 이제야 편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지금은 몰디브에서 몇 달을 사셨다고 들었는데 외국에서 살다 보면 어렵겠죠.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음식도 맞지 않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서 답답했겠죠. 남편을 따라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하려고 왔는데 그렇게 고생만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하지만 잠시 지나 보니 적응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바닷가를 거닐며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요. 네, 그러시군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부산 앞바다에 한번 가보기도 힘든데 그렇게 멋진 곳에서 살고 계시니 너무 좋으셨겠어요. 그러나 몰디브는 햇볕이 세지 않나요? 피부가 많이 타진 않으셨네요. 네, 맞아요. 제 살이 타는 경향이 없어서 선크림을 듬뿍 바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정말 부럽습니다, 사부인님. 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 그나저나, 그러면 우리 애들 날을 잡아도 되겠죠?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럼 질질 끌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애들이 재우느라 성대하게 치르기도 좀 민망스럽고 가족들만 모여서 소박하게 치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귀국한 김에 한국에서 애들식을 치르고 올라가는 게 여러모로 편할 것 같습니다. 사부인께서만 괜찮으시다면 4달 안에 퇴계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런가요? 예, 애들도 괜찮다며.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생각보다 너무 빠른 예시였지만 당황스럽긴 했지만 사돈들이 외국으로 올라가기 전에 치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딸과 사위도 하루라도 빨리 날짜를 잡자는 쪽으로 합의가 된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치르고 한 달 후 딸과 사위의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몇 명만 초대하고 가족들끼리 모여 조용히 식을 마무리했어요.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을. 그러면서도 마음이 참 이상하군요. 아빠의 마음에서 귓가에 전해져 온 말들이다. 그녀는 꽃 모양의 꼴을 한 예쁜 외모를 지닌 채 곁에 두고 갈 채인에 자신만의 집에 든 옆구리 같은 곳이 지극히 어미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다. 여자도 나중엔 든든한 사위가 살게 해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을 믿는데 무리가 없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흔들어 놓고 더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람직함을 다시 믿어왔다. 부모이니 당연히 자식의 행복은 바람직한 게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그들 앞에 있는 세심한 희망 하나가 쉽사리 이루어내기 어려운 것이었다. 딸이 재혼식을 하고 어의 부모들만 홀로 그곳으로 떠난 뒤에야 전해진 소중한 바램들이 사라져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밀려온 삶이 삼책이라면 전한 지방 항공편이 천국 그 자체겠지요. 재혼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몰디브는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시부모님께서 작은 리조트 하나를 통째로 빌려 산다는 제안을 받아 거기에서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리조트 비용이 확 줄었으므로 관광비자 기간을 꽉꽉 채워 한 달간 머무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긴 여행에는 약간의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이 함께 계신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프지 말고 잘 다녀오라는 인사로 근심을 다 해주셨죠. 비행기를 탄 딸로부터 몰디브 말레 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튿날 전화를 걸어온 딸로부터는 좋은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3시간, 나흘이 지난 후에도 딸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즐겁게 놀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일주일, 겨울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니까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먼저 전화를 걸었죠. 그러나 딸의 전화가 도무지 연결되지 않는데요. 사위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마치 공중에 증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액조군인 사람으로부터는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때서야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2주가 넘게 연락이 닿지 않은 건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다급하게 마음이라도 계속해서 확인해보니 결국에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크게 도와줄 게 없다고 했어요. 혹시 소매치기나 핸드폰을 상실했을 수 있으니 천천히 더 기다려보라는 말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몇 일을 보내도 소식이 없어요. 결국 몰디브 공사관을 대신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의 인시던트 어드바이스 레터 작성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별표 스리랑카 대사관에 연락을 했다가 딸의 실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딸이 입국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좀 더 알아보고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믿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왜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설령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이라도 여러 연락수단이 있을 텐데요. 남편이 있고 시부모님도 있는데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사위까지 동시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은 우리 가족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별표. 몰디브로 직접 가보자는 말을 하더라고 해도 사돈들이 머물고 있는 리조트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떤 수단으로 그곳을 찾아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집안에만 처박혀서 안절부절 두 손 모아 기도만 할 순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몰디브로 넘어가서 뭐라도 해보기로 결심했죠. 막내 아들은 혹시 모를 연락에 대비해 집에 있기로 했고 우리 두 사람은 몰디브행 비행기에 몸을 싣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비행기 안에는 관광을 위해 몰디브를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 부부는 실종된 딸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요. 하지만 딸만 찾을 수 있다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딸을 찾기 위해 몰디브에 도착한 우리 부부는 몰디브의 수도인 말레의 숙소를 잡고 딸을 찾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한인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리조트나 섬들을 샅샅이 뒤졌고 현지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했죠. 그리고 스리랑카 영사관에도 우리가 몰디브에서 딸을 찾고 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난리를 쳐야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만큼 우리 부부는 딸의 행방을 찾는 일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몰디브에서 열흘 이상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곳곳을 찾아 헤매었지만 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에서도 소식이 없었고 영사관에서도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중에라도 흔적이 나타나면 한국으로 연락을 주시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러한 큰 실망을 안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후에 날짜를 세어보니 딸이 몰디브를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진작에 한국에 왔어야 할 딸과의 사이였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이유라도 알면 좀 나을 텐데
딸 생각만 하면 밤이고 낮이고 피눈물만 나쁘니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에서 실종되어 찾기 어렵다면 더더욱 머나먼 타국에서 실종되었으니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실종 사건은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데 아무 대책 없이 시간만 흘러간 뒤에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지난 반년 동안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딸의 실종 사건으로 우리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피곤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서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사위의 부모님을 찾았다는 연락이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식구들은 경찰서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돈들이 초라하게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아이고, 사돈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희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댁따님은 어디로 갔는지도 전혀 몰랐는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들은 사돈이 계신 몰디브로 갔잖아요. 왜 그걸 모른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냥 돈만 받고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알바생일 뿐이라고요. 알바생이니까요. 왜 이상한 말씀만 하세요? 제발 우리 딸 희연이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모르지만 우리 딸을 숨기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설명하니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들은 역할대행 알바를 한 것 같아요. 돈을 받아서 그 남자의 부모 역할을 대신해 준 거예요. 외국을 돌아다니며 사는 이야기나 몰디브에 사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출입국 내역을 조사해보니 해외로 나간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돈을 받고 사회에서 가짜 부모 역할을 한다면 상견례나 결혼식 때도 그렇게 태연하게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외국에 오래 사셨다는 사람들은 피부가 눈처럼 휘더니 그런데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거라는 사실에 놀랐죠.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사위들은 가짜 부모를 세우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해, 왜 우리 딸을 데리고 어디로 이렇게 사라져버린 건지요? 사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가짜 사돈들을 보고 나니 제가 미치고 싶은 마음이 팔리네요. 그러니 형사님, 저희 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분명 몰디브에 입국한 기록도 있잖아요. 벌써 6개월이 넘어갔는데 왜 나라면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몰디브에서 퇴국한 기록은 없는데 몰디브라는 섬들이 많은 나라라서 행방을 찾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경찰에서 가짜 부모 역할을 한 사람들을 더 면밀하게 조사해보면 뭔가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저를 안심시켰군요. 하지만 제게는 그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후에도 몇 차례나 몰디브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전단지를 만들어 골목골목에 붙이고 돌아다녔고 몰디브 여행 커뮤니티에는 계속해서 딸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몇 차례 딸의 모습을 본 듯한 연락을 받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오해나 착각으로 생긴 사건이었어요. 딸을 잃은 지 1년이 지나고 2년째를 접어들 때쯤 우리 딸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째는 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 4년째에는 모든 희망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째에는 애초부터 딸이 없었던 것처럼 외면하고 포기했어요. 연기처럼 사라진 딸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뿐이었습니다. 5년 동안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제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우리 집은 딸이 사라진 이후로 웃음소리는커녕 숨소리조차 한번 크게 내기 어려울 정도로 항상 고요하고 적막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달그락 설거지하는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 잘 울리지 않던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화들짝 놀란 저는 얼른 고무장갑을 벗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상상도 못했던 수신이 너무나도 익숙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나야, 나, 희연이야. 뭐라고? 희연이? 정말이니? 너 정말 희연이야? 엄마. 맞아. 나, 그런데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니, 잘 들어. 내가 한 주소를 알려줄 테니 빨리 받아 적어. 그리고 그곳으로 나가야 해. 어서, 엄마. 알았어. 희연아, 엄마가 주소를 적어줄 테니 주소를 불러줄게. 딸의 긴박한 목소리에 상황의 긴박함을 알아차렸습니다. 5년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해야 할 때임을 알았어요. 묻고 싶은 말이 산더미였지만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딸이 불러주는 주소에 집중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준 딸은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끄는 것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시댁이야. 나 여기서 갇혀 살고 있는 나, 꼭 나를 구해줘야 해. 꼭 끊을게, 엄마. 희연아. 지옥 같은 시댁이라니. 갇혀 살고 있다고 하는 딸의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5년이나 갇혀 살아야 했을까? 겁에 질린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딸이 소개한 주소가 몰디브나 한국이 아닌 스리랑카 주소였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은 메모지를 보니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가족 모두 비상 상황에 처해 1분도 안정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큰 사건이 있었으며 지금은 전화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둘러 연락하지 말고 먼저 스리랑카로 가서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고민 끝에 먼저 스리랑카로 가서 대사관과 상황을 협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즉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여 스리랑카로 바로 떠났습니다. 직항편이 없어 말레이시아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겨우 스리랑카에 도착했고 짐을 풀지도 않고 곧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정을 들은 대사관 직원은 현지 경찰과 연락하여 따르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출발했을 때 이미 해가 다 떨어진 저녁이었어요. 대사관 직원의 말로는 적힌 주소는 스리랑카에서도 위험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긴장한 마음으로 경찰관과 함께 그 주소를 찾아갔는데 다른 주변 집들과는 달리 비교적 깨끗한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누가 말리는 사이도 없이 나는 그 집을 향해 휘적휘적 걸어 들어갔습니다.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반쯤 열려있는 대문을 열고 발소리를 죽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컴컴한 집안을 더듬거리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제 발치에 툭 하고 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확인해보니 세상에 시체 한 구가 바닥에 나뒹굴어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뒤늦게 저를 따라 들어온 경찰과 대사관 직원이 전등 스위치를 켜자 집안이 확 밝아졌어요. 그리고 전 바닥에 누워있는 주검이 바로 사위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딸을 데려간 사위라고 하는군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누군가가 발소리를 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경찰들이 재빨리 그 사람들을 제압했고 집안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 제가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어딘가에 있을 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방문 하나가 활짝 열리고 찾아 헤매고 있던 딸이 우리 품에 안기더군요. 엄마, 진짜 와줬구나. 진짜 와줬어. 아이고, 희연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수척해진 딸을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를 이렇게 머나먼 타국에서 찾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딸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집안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고 사위의 죽음도 급히 수습이 되었어요. 저희 부부와 딸도 함께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지요. 대사관 직원이 개입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딸이 겪은 끔찍한 일들을 낱낱이 알게 되었어요. 딸은 몰디브로 재혼 여행을 떠났다가 23일 동안 몰디브에서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귀국할 때 날씨가 되던 중에 갑자기 사비가 스리랑카로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시부모님이 진짜 사는 집이 있다고 말했죠. 딸은 의심 없이 따르기로 했고 스리랑카에 도착하자 자신의 알던 시부모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딸은 스스로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척하던 사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이끌고 있던 조폭이었으며 사위로 칭하던 사람들은 그 조직의 수장이었던 것입니다. 딸은 그 모든 것을 속지르고 결혼했지만요.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파혼을 당할 게 걱정되어서 작전을 세우고 딸을 스리랑카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몰디브를 경유한 것도 경찰이나 가족들의 추적을 뿌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며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을 이끌고 있지만 돈도 많이 벌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만약 자신을 배신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거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딸에게 사위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인들의 발음을 교정하거나 대본을 검토해주는 일이라고 하며 고시탐탐 기회를 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딸을 100% 믿지 않는 사위와 시부모는 전화 한 통도 걸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철저하게 감시했고 탈출할 기회가 생각보다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5년이나 지났다고 하네요. 그러나 찰나의 순간에 전화를 걸 수 있는 기회가 왔었고 그 기회를 통해 전화를 걸어 주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배분 문제로 발생한 싸움으로 사순이 사람이 불식간에 공격을 받아 사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공포에 질린 여자의 딸은 작은 방옷장에 숨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찰과 함께 그 집에 도착했고 가슴이 벅차 오를 정도로 안도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조금만 늦게 도착했다면 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일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딸을 가진 사위를 원망스럽게 여깁니다. 그 벌을 받으려고 노력하느라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딸은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위의 부모라는 사람과 보이스피싱 범죄 용의자 몇 명은 바로 구금되었습니다. 집안 수색을 통해 발견된 범죄 증거로 즉시 기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현지에서 재판을 받고 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와 딸은 일주일 만에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5년 동안 한꺼번에 보상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다치지 않은 곳이 없이 몸이 건강한 딸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삶을 견뎌온 딸에게는 마음이 크게 다친 한 번의 실패한 결혼으로 충분하지 않아 두 번째 결혼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딸의 회복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서 노예가 아닌 노예처럼 살아남아야 했을 터인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상처를 회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라면 학을 떼는 딸아이처럼 삶에서 행복한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가족들은 그때 일만 생각하면 몸서리를 치곤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아야겠죠. 하지만 그런 점을 이용하는 나쁜 인간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심성이 착하고 맑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 험난한 세상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겪은 그 지독한 일들을 아무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